경제 시간입니다. 독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정 준칙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나랏돈 쓰는데 아주 엄격해서 일명 나랏돈 짠돌이다 이렇게도 불리는데 이러던 독일이 최근 180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재정 준칙을 완화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까지 불사하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독일이 바뀐 배경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나랏돈 짠돌이는 왜 이 네. 별명이 붙게 된 건지. 네, 오늘 또 조금 옛날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예. 같은데 이게 조금 맥락을 아실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네. 뭐 독일은 아주 예전부터 조금 나랏돈을 짜게 쓰기로 유명했습니다. 뭐 독일 헌법 이미 옛날부터 독일 헌법에 연방 정부가 쉽게 빚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출발이 무려 1871년 비스마르크 헌법이다. 오. 연원이 뭐 그 정도로 깊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사실 나치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지고 난 뒤에 독일 연방공화국이 출범을 하고 1949년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법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네. 우리나라로 치면 헌법인 건데 여기에도 똑같은 내용의 채무제한제도, 뭐 부채 브레이크, 뭐 재정준칙, 뭐 다 똑같은 얘기이긴 합니다만 네. 이걸 헌법에 딱 적어 놓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비정상적인 수요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연방 정부가 국채를 찍어서 필요한 정도를 조달할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 내년에 이래저래 사업이 많아서 예산을 많이 써야 하는데 근데 세금이 조금 부족하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죠. 그렇죠. 보통 예산 책정이 먼저고 자금 조달은 후순위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기본법에 원칙적으로 이걸 막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빚내면 안 된다. 맞습니다. 명시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큰 살림인데 나라 살림이라는 그렇죠. 게 이거 끌어가는 게 가능한가요? 쉽지 않죠. 네. 당연히 그러면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1969년에 이 기본법을 개정을 합니다. 정부가 예산을 써서 나라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당연히 투자가 필요할 텐데 뭐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사실 문제가 없는 거기는 해요. 네. 다만 문제는 경제적 균형이 어그러졌을 때, 그러니까 경기가 좋지 않아서 세금이 많이 안 들어올 때 써야 될 돈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네. 그래서 이럴 때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황금 준칙이라고 부르는데 네. 뭐 기존에 빡빡했던 원칙을 조금 많이 느슨하게 풀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황금 준칙을 바탕으로 해서 소득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죠. 그리고 동독과의 통일 이후에 뭐 후유증으로 조금 허덕이긴 했지만 이걸 이겨내고 2000년대 중반에 유럽의 맹주로 올라설 수 있었던 발판을 만든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이 황금 준칙이 했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2010년대 우리가 봤던 뭐 짠돌이 독일과는 조금 많이 아주 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독일이 또 다시 이제 짠돌이가 맞습니다. 자꾸 짠돌이라니까. 독일한테 조금 미안한 생각이 예. 들긴 하는데 뭐 네. 달라졌어요. 표현이 너무 직관적이어서. 예. 그래도 확실하게 알았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메르켈 총리를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메르켈 전 총리가 2005년에 총리가 됐거든요. 근데 2009년에 이 기본법을 바꿉니다. 당시 조금 시대 상황을 돌이켜 보면 2008년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 2009년도 그 여파가 여전했던 시기인 건데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당연히 정부가 나서서 빚을 내야 되고 이걸 통해서 경기 부양을 모든 국가들이 했었죠. 네. 독일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랬더니 국가 채무 비율이 빠르게 많이 늘었습니다. 대략 한 75% 수준까지 오르는데 근데 당시 유럽 연합 회원국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라고 하는 걸 맺어서 여기서 말하는 것들을 원칙들을 지켰어야 됐어요. 그래서 국가 채무 비율은 60% 이하. 네. 재정 적자는 그러니까 새로 내는 재정 적자 같은 경우는 GDP의 3% 이하. 뭐 이런 준칙들을 지켰어야 했었는데 당연히 독일도 이런 준칙을 조금 지켰어야 됐겠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메르켈 총리가 2009년에 기본법을 또 개정을 합니다. 연방 정부가 새로 낼 수 있는 빚은 GDP 대비해서 0.35% 이내로 제한을 한다. 유럽 전체 기준이 3%보다 많이 낮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 많이 유명한 독일의 뭐 부채 브레이크, 재정 준칙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재정 준칙을 바탕으로 해서 독일은 사실 EU에서 맹주의주의를 단단히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는데 돌이켜 보시면 2010년대 초반에 그 픽스라고 하죠. 뭐 포르투갈, 뭐
이탈리아, 그리스, 그렇죠. 뭐 스페인 이런 남유럽 국가들이 방만하게 나라 살림을 운영을 해서 맞아요. 뭐 부채 위기를 맞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는 사실 구제 금융을 받기도 했었고, 그래서 당시 남유럽 국가들을 조금 전방위로 압박할 수 있었던 게 이 재정 준칙 때문이었어요. 네.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건데, 뭐 우리라고 뭐 펑펑 쓸 줄 몰라서 안 쓰는 거 아니다. 얘네들이 뒤를 생각하지 않고 펑펑 쓰는 바람에 다 어려워진 거 아니냐. 그래서 재정 적자를 줄이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사실 유럽에서 EU에서 뭐 독일의 맹주의 지위가 굉장히 확고해진 건데, 예. 그래서 독일의 전성 시대를 연 게 바로 이 빡빡한 재정 준칙이었다. 그리고 이게 메르켈 모델의 핵심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실 독일은 이렇게 해서 국가 채무비율을 20% 포인트나 낮췄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또 바꾸는 거네요. 이 준칙. 그렇습니다. 조금 왔다 갔다 어지러우실 수도 있을 것 여러 같은데. 차례 바뀌네요. 네. 사실 메르켈이 총리에서 물러선 게 조금 상징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세상이 또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일종의 변곡점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팬데믹이 터지고 난 뒤에 그 메르켈 시대에 중국에 몰빵을 했던 독일 경제의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터지면서 값싸게 쓰던 러시아 천연가스도 막히게 됐고, 예.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 경기가 아주 무겁게 가라앉았으니 당연히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돈을 쓰고 싶어도 기본법 때문에 국채를 찍어서 필요한 돈을 조달을 못한다는 거예요. GDP 대비해서 0.35%라고 하는 부채 0.35%는. 브레이크에 갇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난해 숄츠 내각에서 사실 이런 꼼수를 씁니다. 팬데믹 당시는 천재지변,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기본법의 원칙에 구애받지 않고 확보해 놓은 예산이 600억 유로 정도 가량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돈을 기후변환기금이라고 하는 걸로 문패를 바꿔서 이제 경기 부양에 필요한 돈을 이제 메우려고 했었는데, 네. 근데 독일 연방법원이 요거는 위헌이다라고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독일에서 난리가 났겠죠. 네, 이미 네. 예산안은 다 의회를 통과했고 돈은 필요한데 빚은 못 내고.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그러네요. 만들기는 했지만 뭐 사실 이것도 빚을 더 내지 못하면 여전히 돈이 부족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두고 옥신각신 다투다가 의회 내에서, 그래서 신호등 영정으로 불리던 쇼츠 내각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회를 해산하고 최근에 총수를 다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재정을 더 써야 한다라고 하는 열린 내각이 들어섰고, 그렇게 5천억 유로 규모의 부양책을 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뭐 국제적인 맞습니다. 이슈도 그렇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죠. 빚을 더 내야만 하는 상황이 됐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제 정권도 바뀌게 된 건데, 결국에는 부채 브레이크 재정 준칙을 이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뭐 네. GDP의 3.5%라고 하는 부채 브레이크로는 경기를 부양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그렇죠. 건데,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나쁘면 세금이 많이 들어올 리가 없고, 그건 그렇죠. 당연히 부양책을 쓸 돈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뭐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독일이 다시 유럽의 병자로 전락하고 있다. 네. 그래서 독일인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기본법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다만 이 기본법을 바꾸려면 연방의회 의석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연정이 확보한 의석수만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수십 년간 지켜온 원칙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이제 최근에 명분이 생겼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네. 근데 사실 울고 싶은 사람한테 조금 뺨 때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무기 지원을 중단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최근에 하고 있는 얘기가 방위비. 네, 예. 유럽에도 그러니까 나토 국가들도 방위비를 더 내라. 그렇죠. GDP의 5% 수준까지는 늘려야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네들 지켜주지 않았냐.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주려면 독일 입장에서도 기본법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어도 방위비는 GDP 0.35%라고 하는 부채 브레이크를 벗어날 수 있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뭐 이런 명분이 있음에도 지금 뭐 사실 연정 바깥에 있는 정당들과는 여전히 티격태격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미국이 유럽에서 손을 뗀다, 그러면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 사실 지금 국방비로는 턱도 안 없고 되죠. 지금 독일의 군사력으로 턱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본법을 개정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간에 이제 독일 군사력 쪽에서 보면 미국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알아볼까요? 뭐 사실 두 차례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만큼 독일의 군사력은 남다른 데가 있었죠. 그렇죠, 하지만 그것도 과거에는. 옛말인 게 통일 이후에는 사실 냉전도 끝이 났고
그다음에 미국이 안보 우산도 씌워줬기 때문에 네. 굳이 국방에 돈을 쓸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1992년에 장갑차가 독일에 1만 3천 대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2021년 기준으로는 2천 대 가량밖에 없어요. 6분의 1 정도로 쪼그라든 거고 예. 전차라고 하죠. 주력 전차 같은 경우도 6,600대 정도였는데 지금은 300대 남짓밖에 안 됩니다. 뭐 전투기, 뭐 단거리, 뭐 방공 시스템 이런 것도 사정은 비슷한데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방위비 지출이 지금 GDP의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다 쓰지 않은 돈을 통일 이후에는 평화 배당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돈을 모아서 독일의 복지 제도에 썼던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미국이 유럽에서 만약에 철수를 하거나 뭐 안보 우산을 뭐 치워버린다. 그러면 당연히 안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당장에 뭐 러시아 군대가 쳐들어오겠습니까마는 근데 다만 옆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봤더니 이것도 그렇게 허황된 얘기는 아니구나. 예, 지금은 뭐 뭘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 뭐 어쨌든 부채 브레이크를 우회해서 경기를 살려야 되려면 그러면 이 기본법을 바꿔야 되고 그러면 선례가 조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방위비에 한해서는 이 재정 준칙을 지키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방위비 올리라는 게 독일 입장에서만 보면 반가 내심 반가울 거예요. 기도 한. 뭐 이거 저의 추정이긴 합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돈을 이렇게 쓴다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뭐가 맞습니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 좀 긴 안목으로 봐야 될 그렇죠. 텐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통일 이전인 1989년 정도만 하더라도 뭐 GDP 가량의 3.5% 가량을 국방비로 썼습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 어쨌든 전 세계 최대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미국이 딱 이 정도 쓰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우리나라가 GDP 대비 한 3% 가량을 쓰고 있고, 근데 독일은 지금 1.5%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뒤처진 군사력을 재정비하려면 당시 수준까지는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독일이 국방비를 2027년까지 3.5% 수준으로 늘릴 테고 그래야만 30년 전 수준의 군사력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다만 그 독일이 국방비 지출이 적다고 해서 독일의 방산 기술력이 아주 형편없어진 건 아니기는 해요. 독일의 전차 레오파르트 2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로 꼽히는 우리나라의 흑표 전차랑도 조금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K9 자주포가 세계 최고라고 불리는데 네. 독일의 펜저 하우비츠라고 하는 그 자주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기술력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세계대전 때 유보트라고 하는 잠수함을 만들었을 만큼 잠수함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기도 하거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자체 개발한 방공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도 했고 물론 전쟁도 없었고 그만큼 돈을 안 쓰니 과거만큼은 아닙니다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굉장히 큰 기술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돈만 쓰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다만 뭐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지키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이제 조금 돈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실제로 독일 내부에서는 2011년에 없어졌던 징병제를 부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뭐 정치권의 굉장히 뜨거운 논쟁거리로 부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방산산업도 좀 덕을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그렇죠. 있겠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네. 더더군다나 미국이 독일에만 군비를 늘리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EU 차원에서도 8천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270조 원 정도에 가까운 돈을 유럽 재무장 계획이라고 하는 걸 세웠는데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유럽 증시에서는 독일의 최대 방산 기업인 라인메탈을 비롯해서 여러 방산 업체들의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뭐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규모의 무기를 사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 업체도 주가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네네. 다만 그 우리나라에 얼마나 수혜가 될지는 미지수이기도 한 게 네. 무기는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전차를 잘 만든다라고 해서 딱 그것만 한국산을 쓰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EU 입장에서는 사실 해외에서 사는 것보다 영내에서 만드는 게 안보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경기 진작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우리나라가 무기를 뭐 잘 만든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걸 뭐 엄청나게 사갈 거냐 그거는 뭐 물음표가 붙는다는 거죠. 네. 실제로 2023년에 현대로템이 네. 나토 회원국인 노르웨이에 K2 흑표 전차를 팔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야, 이 무기를 영내에서 사야지 왜 바깥에서 사냐라고 하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결국 무산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노르웨이는 결국에 독일 전차인 같은 유럽 레오파르트 2를 샀고 뭐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영국이랑 독일 국방장관이 상호 방위 조약에 서명을 했어요. 네. 그래서 독일 방산업체가 영국에 세워서 대포용 포신을 만들고 그다음에 영국산 철강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협업을 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많이 보이는데 네. 그래서 영내에서 방위 산업 능력을 키운다고 하면 우리나라 방산업이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자, 독일의 이런 변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사실 건전 재정의 마지막 보루가 독일인데 독일이 생각을 바꾼 건 생각보다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서두의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항상 부딪히는 게 재정 적자를 둘러싼 논란이잖아요. 네. 한쪽에서는 필요하면 빚을 내서라도 그렇죠. 해야 한다라고 네. 하는 확장 재정 논자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빚을 많이 내는 건 다음 세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건전 재정 논자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건전 재정 논자들이 조금 우세했죠. 네. 이래 팽팽했던 구도가 이제 독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넘어가게 지금. 되면 네. 사실 뭐 네, 독일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이 없어지기 때문에 물론 더더군다나 뭐 각 선진국 정부가 빚을 많이 내서 경기를 살리는 데 성공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여튼 뭐 전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네. 군비 증강 경쟁일 수도 있겠지만 네.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3프로 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스의 노래 베스트 전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